안녕하세요. 네,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 유형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연소 이론, 화재 이론, 소화 이론, 그리고 소방시설의 종류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소 이론인데요. 네, 먼저 연소는 연소의 정의부터 보시는데, 연소란 산화 발열 반응으로 빛을 수반하는 현상이 바로 연소입니다. 산화 반응, 발열 반응, 빛,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만 연소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산화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반응은 가연물이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산소화되는 것이 바로 산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탄을 예로 들어놨는데요. 자, 메탄인 CH4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그 다음에 H2O, 수증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산소랑 반응을 하는 것이 산화 반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발열 반응인데요. 지금 예를 들었던 메탄 같은 경우가 메탄이 산소랑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분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분해열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돼요. 분해열이 발생을 하면 외부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발열 반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이 있는데, 빛은 발열 반응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열 복사선이 방출이 되어서 그 중에서 파장이 가시광선에 파장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바로 그 빛이에요. 그래서 연소는 산화 반응이고 발열 반응, 빛,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연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소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그 연소의 요소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연소의 3요소, 연소의 4요소 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데요. 자, 먼저 연소의 3요소를 보시면 산소하고 점화에너지, 가연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연소의 4요소는 연소의 3요소에 연쇄 반응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연소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연소는 산화 발열 반응으로 빛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화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바로 점화 에너지가, 점화원이 있어야지만 바로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주변에서 사실 다 지금 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종이 자체가 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종이에 점화원, 가령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댔을 때 이 고체인 종이가 열 분해를 하게 돼요. 열 분해를 하게 돼서 열 분해에 의해서 생긴 가연성 가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가연성 가스가 산소랑 결합을 해야지만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도 기체잖아요. 종이는 고체니까 사실 두 개가 반응하기는 힘들고요. 점화원에 의해서 고체가 가연성 가스가 나오게끔 열 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그 가연성 증기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연소의 3요소가 산소, 가연성 물질, 점화 에너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쉽게 담배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지금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죠. 공기 중에 산소 있고 가연성 물질을 담배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점화 에너지는 라이터라고 보시면 그게 됩니다. 그 다음은 연쇄 반응이 추가된 연소의 4요소인데요. 연쇄 반응은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화재가 났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연쇄 반응이거든요. 그게 뭐냐? 불꽃이 있는 게 연쇄 반응이에요. 그럼 불꽃이 없는 화재가 있나? 네,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담배. 담배는 그 입으로 무시는 부분이 있고 그 라이터를 대는 부분이 있잖아요. 라이터를 대는 부분을 보시면 그냥 빨갛게 빛만 보이지 불꽃은 있지 않거든요. 걔는 연소의 3요소에 의해서 연소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그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잖아요. 숯도 마찬가지예요. 숯도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죠. 숯도 보면 얘는 뜨겁긴 해요. 발열 반응도 하고 그리고 빛이 보여요. 불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소의 3요소는 담배나 숯 같은 거, 걔를 예로 드시면 되고, 연소의 4요소는 연쇄 반응에 의해서 불꽃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연쇄 반응이 있다는 건요, 기상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꽃이 어디에 붙어서 불꽃이 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기상 반응이 되어서 연소의 3요소에 의한 담배 같은 경우는 표면 연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연쇄 반응에 의해서 불꽃이 보이는 연소는 불꽃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보는 화재는 연소의 4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화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불꽃이 없는 것은 연소의 3요소로 이루어진 표면 연소예요. 근데 실제로 화재가 일어나면 두 요소 다 반응을 다 같이 하겠죠. 그렇게 아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연소의 요소 보셨고요. 그 다음은 연소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3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인하점을 보시면, 인하점은 연소 범위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해 인하될 수 있는 최저 온도라는 것이 인하점인데, 이런 말도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제가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면서 연소가 시작이 되겠죠? 근데 제가 점화원을 치워요. 그러면 연소가 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하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장을 보시면, 일단 연소 범위라는 조건이 맞고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점화원을 가했을 때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가 인하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디에틸 에탈이라는 게 있는데요. 쟤는 특수 인화물이거든요. 특수 인화물인데 얘는 인하점이 영하 45도예요. 엄청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서 이 인하점, 특수 인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물로 분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연소점 보실 건데요. 연소점하고 발화점하고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일단 문장은 연소 상태가 계속 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연소점입니다. 연소점인데요. 근데 그게요, 계속 된다는 의미가 5초 정도만이에요. 5초 정도만. 그래서 아까 똑같이 제가 라이터로 점화원을 댔어요. 그러면 연소가 이루어지겠죠? 제가 점화원을 제거했어요. 그러면 바로 꺼지는 거는 인하점이었고, 근데 연소점은 그게 아니라 자기 혼자, 제가 점화원을 제거해도 혼자 5초 정도 혼자 연소가 이루어지거든요. 걔를 연소점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연소점이 인하점보다 온도가 10도 정도가 높아요. 온도가 10도 정도가 높기 때문에 인하점보다는 좀 더 발열 반응도 일어날 수가 있고 해서 연소 상태가 5초 정도 지속이 되는 게 바로 연소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발화점인데요. 발화점은 보시면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이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해서 발화에 이르는 최저 온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맞아요. 발화점은 제가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사실 2개의 발화점이 있거든요. 먼저 인화에 의한 발화가 있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자연 발화가 있어요. 자연 발화는 정말 말 그대로 자기 혼자 주변 조건에 따라서 열 축적이 일어나서 발화가 생기는 것이 바로 발화점이고요. 인하점은 말 그대로 제가 점화원을 대는 거예요. 점화원을 댔을 때 계속해서 점화원을 제가 제거해도 자기 혼자 계속 연소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발화점입니다.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 보시면 요즘에는 모닥불 피우고 캠핑 같은 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럴 때 딱 나무에다가 이렇게 신나나 이런 거 뿌리시고 불을 지피는데 불이 잘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연소점까지만 가열을 하신 거예요.
발화점 이상까지 가열을 하셔야지만 점화원을 제거해도 자기가 계속해서 발화가 일어나는데 연소점 정도까지만 발화를 한 다음에 점화원을 제거하셔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점점 아마 연소가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화점 이상까지 가열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인 연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연소 용어 세 가지,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 보셨고요. 온도의 크기는 당연히 인화점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연소점, 발화점, 이 순으로 온도는 커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연소 범위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연소 하한계, 연소 상한계로 이렇게 노랗게 칠해놨는데요. 정상적인 연소라면 저 연소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연소 하한계하고 연소 상한계를 보셨을 때 걔네들이 B점 그래프하고 만나는 점에서 시작이 돼요. 그 이유는 자, 고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산소랑 반응을 해야지만 연소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소랑 반응을 하려면 액체든 고체든 전부 기체 상태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종이로 예를 들었는데 종이 같은 고체는 점화원에 의해서 열 분해가 되어서 가연성 가스가 나와서 산소랑 만나는 거. 그 다음 액체 같은 경우는요. 휘발유를 예로 들면 자, 액체의 연소를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일단 액체는 뭐 저장 탱크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 사실 그 표면에서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얘도 표면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액체가 점화원에 의해서 증발을 하면 그 가연성 가스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을 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연소 범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B점이 바로 끓는 점이에요. 끓는 점은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 B점 그래프에다가 연소 하한계하고 연소 상한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그 안에서 정상적인 연소, 저희가 말하는 불꽃 연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연소 용어에서 보신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은요. 자, 인화점은 가장 최저 온도라고 했잖아요. 연소가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 그렇기 때문에 연소 하한계에서 가장 낮은 점이 바로 인화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화점에서 약 10도 정도 높은 온도가 연소점이 돼요. 그래서 옆에 연소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연 발화점이 있어요. 네, 자연 발화점은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외부의 점화원 없이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점이 자연 발화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연소 범위에 관련된 그래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소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화재 이론 보시겠습니다. 범위로 보면 화재가 연소에 속하는 거죠. 연소가 속하는 건데, 화재가 연소에 속하는 건데요. 자, 먼저 화재의 정의 보시면, 자,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그 다음에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해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 아니면 화학적인 폭발 현상을 화재라고 해요. 이 화재라는 정의는 화재 조사 관련된 법이 있는데 그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이거는 바로 부주의예요.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부주의, 실수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죠. 그 다음에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은 바로 방화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로 화재가 나서 소방관 분들이 진압을 하러 가시잖아요. 그런 다음 화재가 왜 발생을 했는지 조사를 할 때 이거는 누가 일부러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로 화재를
불을 질렀구나 싶으면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그때부터는 경찰 분들이 조사를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은 방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화재의 정의에 대해서 보셨고요. 네, 저 그림은 최근 그 울산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저렇게 크게 겉에 외장재 때문에 사실 화재가 크게 번진 거였거든요. 외장재가 알루미늄이 들어간 복합재였대요. 근데 알루미늄은 열 전달률이 굉장히 좋은 애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전체로 화재가 번지게 됐는데,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화재의 분류인데요. 자, 여기 화재의 분류는 먼저 일반 화재라고 해서 A급 화재를 일반 화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화재가 바로 A급 일반 화재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 화재는 연소 후 재를 남기는 것이 일반 화재의 A급 화재가 되고, A급 화재는 대부분 물로 냉각 소화를 하게 됩니다. 화재의 분류에서 이제 B급 화재, 유료 화재를 볼 건데요. 유료 화재는 사실 주변에서 보기는 힘든 화재이긴 해요. 그래서 당연히 보신 분 없으실 것 같고, 뉴스에서 그 작년, 재작년에 풍등 사고에 의해서 한번 크게 불이 난 적이 있었죠. 그게 바로 유료 화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유료 화재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포 소화 설비를 사용을 합니다. 포는 말 그대로 그 폼이거든요. 거품이에요. 거품으로 불을 끄는 화재인데, 유료 화재 탱크에는 포 소화 설비라는 거 설치를 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포에서 그 거품이 나와서 유면을 덮어서 소화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포 소화 설비가 되고, 그것이 유료 화재의 소화 약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전기 화재, C급이 바로 전기 화재인데요. 일단 사실 전기 화재라고 하면 일단 발화의 시작이 정기적인 원인에 의했을 때가 바로 전기 화재로 돼요. 자,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누전, 합선 이런 애들에 의해서 전기 화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은 일반 화재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 전기 화재로 된 것이 바로 전기 화재 C급 화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기니까 뭐 전기실, 통신실 이런 곳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니까 이런 곳에서 전기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할 건데, 말 그대로 전기잖아요. 그래서 수기 소화 약재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스 소화 약재를 사용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포처럼 윗면을 덮어서 포는 소화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스 소화 약재는 소화 농도로 소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는 지금 보통 산소 21%, 질소 79% 이렇게 돼 있는데, 질식 소화가 가능하려면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춰야 돼요. 그래서 가스 소화 약재는 가스 약재가 나와서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어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속 화재. 정말 금속 화재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보통 산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인데, 자, 보시면 사실 덩어리진 금속들은 위험하지 않아요. 덩어리진 애들이 위험한 게 아니라 분말, 가루로 존재하는 애들이 위험하거든요. 그 이유는 산소하고 만날 수 있는 이 접촉 면적이 분말이 훨씬 커요. 덩어리로 있는 애는 실제로 그 덩어리 주변에만 산소가 있는 건데, 분말은 입자 하나하나에 산소가 모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말상으로 존재하는 금속들이 위험하고, 여기에서 금속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금속은 또 저희 위험물에서 다 위험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질식으로 소화를 합니다. 다 그냥 덮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방 화재, K급 화재인데요. 사실은 이 주방 화재, K급 화재는요, 보시면 식용유 화재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가 원래는 유료 화재랑 같이 있었어요. 유료 화재하고 같이 있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따로 나왔거든요. 주방 화재로.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연소에서 말씀드렸는데, 자, 인화점, 연소점, 발화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일단 화재가 발생을 했으면 발화점 이상까지 간 거기 때문에 계속 연소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일반 유료 화재 같은 경우는 표면에 있는 불꽃들만 제거를 해도 소화가 돼요. 재착화가 안 일어나는데 식용유는 안 그런 거예요. 표면에 있는 불꽃들을 제거를 해도 다시 금방 재착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일반 유료 화재 같은 경우는요, 인화점하고 발화점이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발화원의 그 불꽃만 제거를 해도 다시 점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주방화재, 식용유 화재 같은 경우는 인화점하고 발화점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면에 있는 불꽃을 제거를 해도 다시 점화가 일어나서 따로 이렇게 주방화재, 이렇게 K급 화재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유료화재 같은 경우는 포로 덮어서 산소랑 못 만나게 해서 질식 소모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그것 갖고 안 돼요.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소물의 표면을 차단하는 비노화 작용 이렇게 써 있는데 저거를 하는 애는 바로 분말 소화약제예요. 분말 소화약제도 비노화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 강화액이라는 약제도 있거든요. 그 아이도 비노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뿌려서 비노화 작용으로 일단 한 가지 소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온도를 발화점하고 인화점하고 가깝기 때문에 이 온도를 빨리 떨어뜨려야 돼서 냉각 작용도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주방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신선한 야채 이런 걸 막 넣기도 해요. 온도를 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방화재, K급 화재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지금 제가 5가지 화재, 일반 A급 화재, 유료 화재 B급 화재, 그 다음 전기 화재 C급, 그 다음 금속 화재 D급, 그 다음 주방 화재 K급 이렇게 5가지 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 우리 화재 안전 기준에서는 4가지 화재만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서 빠지는 게 금속 화재가 빠지고 나머지 4가지 화재가 저희 소방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열 전달에 대해서도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일단 열 전달은 크게 전도, 대류, 복사 3가지가 있어요. 연소에서 발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연소는 산화 발열 반응으로 빛을 수반하는 현상인데 그 발열 반응 때문에 화재가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화재가 확산이 되려면 바로 저 열 전달 때문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전도하고 대류하고 복사 이렇게 3가지 반응이 있고요. 그 중에서 먼저 보시면 저 그림이 3가지를 딱 표현한 그림이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전도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에 우리 사실 냄비 딱 잡으면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접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전도고요. 그 다음은 자 보시면 대류가 있는데 대류는요. 유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류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대류는 액체, 기체를 저희가 유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체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난로 보시면 돼요. 난로 우리 한 곳에 피워놓으면 다 전체가 훈훈해지잖아요. 그럼 요즘은 난로보다는 다 보일러 떼시니까 보일러 가동하시면 바닥도 따뜻해지면서 공기도 훈훈해지죠. 그게 바로 대류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복사인데요. 자, 복사는 자 보시면 화재 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 이동 방식이 바로 복사예요. 사실 복사 때문에 화재가 확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도나 대류는 가령 자, 온도가 지금 여기가 한 20도 정도 되겠죠? 20도 정도 온도였다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온도가 엄청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근데 가령 10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20도에서 100도까지 올라갔으니까 80도의 온도 차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전도하고 대류는 그 80도에 관련된 열 에너지만 방출을 하거든요. 근데 복사는 그렇지가 않고요. 온도차가 80이 나는데 그 80의 4승이 열 에너지로 방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에 의해서 열이 확산이 되는 게 맞고 전도나 대류로는 사실 열이 확산되지 않아요. 그래서 복사로 열 확산이 이루어지면 그 전에 소화가 돼야지만 되고요. 만일 열 확산이 돼서 플러시 오버 직전까지 가면 사실 소방관 분들이 오셔도 소화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 복사열이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도 저 복사열을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는데요. 모닥불 피운 데 가보시면 그 근처만 가도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걔는 복사예요.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라서 걔도 복사에 그 모닥불이 복사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모닥불도 전도, 대류, 복사가 있는데 그런 걸로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 전달은 전도, 대류, 복사가 있고요. 복사 때문에 화재가 엄청 커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연소 생성물인데요. 연소 생성물. 사실 화재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불에 타 죽지는 않죠. 불에 타 죽지는 않고 이 연소 생성물 때문에 사망을 많이 하세요. 저 연소 생성물은 말 그대로 가연물이 타서 나오는 그 연소 생성물이라는 게 생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연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연기인데요. 물론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실제 화재 현장에서 화재가 나면 그 호흡을 몇 번만 하면 그냥 바로 정신을 잃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을 그렇게 많이들 하시게 되는데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연소 생성물 중에 하나는 일산화탄소하고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연물이 타냐에 따라서 나오는 연소 생성물이 전부 다 다를 건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일산화탄소나 탄산가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이 농도에 따라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먼저 일산화탄소는 저도 어렸을 때 일산화탄소를 마신 적이 있어요. 저희 집이 연탄을 뗐거든요. 연탄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예요. 그래서 농도를 보시면 지금 일산화탄소는 농도 단위가 ppm으로 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퍼센트 단위가 더 많이 보셨을 거니까 퍼센트 단위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공간에 전체 100% 산소가 있을 거예요. 공기가 있죠. 전체 100% 공기가 있는데 이 중에 2%만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있는데도 괜히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좀 농도가 4%가 되면 눈도 아프고 두통도 생기고, 그 다음 8%가 되면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그 다음 10%는 1분의 의식이 상실이 된대요. 그 다음 20%가 되면 정말 숨 몇 번 쉬고 바로 사망에 이르거든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실제로 저희 소방 설비 중에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어요. 뉴스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산화탄소는 무색무취예요. 몰라요. 지금 어디서 새고 있다고 해도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오동작을 해서 사망하시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었어요. 뉴스에도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근무하는 곳에 이산화탄소 설비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런 농도 좀 아시고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요. 이산화탄소보다 아주 나쁜 애예요. 왜냐하면 저 ppm이란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요. 자, 퍼센트라고 비교해 보셨을 때 퍼센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거든요. 자, 이런 수치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퍼센트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그 다음에 ppm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훨씬 적은 농도에도 저희들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저기 가장 큰 농도가 12,800 ppm인데요. 쟤를 퍼센트로 환산을 하면 0.01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적은 농도에도 저희가 다칠 수가 있어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도를 아시는 것도
물론 지금 연탄 떼는 곳은 없지만 이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얘네들이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화재가 난 곳에서 그 울산 그 아파트에서도 그냥 수건을 정말 변기물에 적시셔갖고 입을 막고 탈출을 하셨대요. 정말 그렇게 그때 뭐 더러운 생각은 전혀 안 들겠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런 유독가스를 조금이라도 마시면 내 몸에 당연히 무리가 많이 갈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화 이론인데요. 자, 연소, 화재. 자, 이제 불을 꺼야겠죠. 소화 이론입니다. 근데 소화 이론은 생각보다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연소 아까 연소가 일어날 때 연소에 3요소, 연소에 4요소가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있어야지만 연소, 화재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연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소의 3요소의 분리라고 되어 있죠. 세 개 중에 하나만이라도 떨어뜨려 놓으면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 연쇄 반응. 자, 저 연쇄 반응 아까 기상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따로 소화하는 원리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먼저 첫 번째 제거 소화가 있어요. 제거 소화는 말 그대로 연소의 3요소 중에서 가연물을 제거하는 소화가 바로 제거 소화입니다. 사실 뭐 화재가 났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주변에 있는 가연물을 치우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가스 밸브를 잠근다거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자, 산불 화재가 났을 때 진행 방향의 나무를 제거.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진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넓고 산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방향, 바람 방향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나무들을 다 잘라버린대요. 그것이 바로 제거 소화가 되고요. 그 다음은 질식 소화입니다. 질식 소화는 아까 공기 중에는 산소 21%, 질소 79%가 있는데 산소 농도를 떨어뜨려서 소화하는 게 바로 질식 소화예요. 그 농도가 15% 이하가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불연성 기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일단 그냥 뭐든지 덮으면 돼요. 뭐든지 덮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만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질식 소화가 되고, 그래서 저 질식 소화는 저희 가스계 소화 설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스계가 바로 이 산소 농도를 15%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가스가 방사가 되기 때문에 100% 있던 공기가 가스 소화 약제에 의해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질식 소화가 됩니다. 그 다음은 냉각 소화. 사실 우리 물 확 뿌리면 그게 바로 냉각 소화죠. 점화원을 라이터불, 성냥불, 촛불, 물 확 건지면 다 꺼질 거예요. 그것이 바로 냉각 소화인데요. 일반적인 A급, 일반 화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냉각 소화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억제 소화. 얘는 연쇄 반응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표면 반응은 말 그대로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담배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연쇄 반응은 기상, 공기 중에서 불꽃이 보이는 화재가 바로 연쇄 반응 때문에 불꽃이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불꽃을 당연히 물로 껴얹어서 냉각 소화 당연히 되고요. 그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가스계 소화 약제가 어떻게 소화가 되는 거냐면 아까 고체든 액체든 점화원에 의해서 가연성 증기가 발생이 되면 그 가연성 증기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연소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점화원에 의해서 가연성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가연성 증기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가스계 소화 약제랑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랑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연소가 지속되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억제 소화라고도 하고 부촉매 소화라고도 해요. 그래서 저희 책에도 부촉매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연소의 4요소 중에서 하나만 없애도 연소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점화원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 곳도 공기 중에 산소 있죠. 그 주변에 보면 다 탈 수 있는 가연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누가 불만 지르면 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화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신 분들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선임된 분들한테 먼저 책임이 가기 때문에 점화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교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교시 때는요, 소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